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프리미엄 중형 세단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예쁜 차를 고르라면 저는 지금 아우디 A5를 고를 것 같아요. 오늘 아우디 A5 직접 시승해보면서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승기 함께 하시죠. 자, 아우디 A5는 PPC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프리미엄 플랫폼 컨비션. 아우디의 차세대 가솔린 플랫폼이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이 전동화 파워트레인까지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PPC 플랫폼에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키텍처고 두 번째는 이 세로 배치 엔진이죠. 먼저 중요한 점 첫 번째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PPC 플랫폼이 되면서부터 드디어 아우디에도 처음으로 도메인 아키텍처가 적용이 됐습니다. 엔진에도 ECU 하나, 변속기에도 ECU 하나, 통풍 시트에도 ECU 하나, 파워 윈도우에도 ECU 하나, 디스플레이도 ECU 하나 등등. 아우디는 원래 이 기능 하나당 ECU가 하나씩 장착되어 있는 분산형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PPC 플랫폼이 되면서 분산형 아키텍처에서 도메인 아키텍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걸 아우디는 E3 1.2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 도메인 아키텍처죠. 도메인 아키텍처라는 건 차량의 기능끼리 묶어서 그걸 컨트롤하는 고성능 컴퓨터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파워트레인, 엔진, 스티어링, 변속기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기능을 관장하는 슈퍼컴퓨터를 하나 달았고요. 또 인포테인먼트 구동용 컴퓨터도 하나 달고, 에이다스 기능을 관장하는 컨트롤러를 달고, 통풍 시트나 파워 윈도우 같은 편의 기능을 조절하는 컨트롤러를 달고, 이 차량과 외부 통신을 하는 이 V2X 컨트롤러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개의 컨트롤러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전기전자 아키텍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우디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 아우디 MM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OTA 업데이트로 실질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죠.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같은 경쟁사들은 이제 도메인 아키텍처를 넘어서 조널 아키텍처로 넘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도메인 아키텍처가 적용됐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더 좋아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도메인 아키텍처와 조널 아키텍처의 차이는 이 전선의 길이를 줄일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5개 내지 6개의 고성능 슈퍼컴퓨터가 이 차의 기능들을 관장을 한다는 거, 큰 틀에서는 같지만 이 조널 아키텍처라는 건 차량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그 부분을 아예 그 컨트롤러가 조절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널 아키텍처가 조금 더 차세대의 아키텍처라고 말하는 거고요. 컨트롤러가 그 구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와이어링 하네스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가 PPC 플랫폼을 만들면서 적용한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아직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부터 진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한번 어디까지 업데이트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PC 플랫폼에서 중요한 점 두 번째는 이 차가 엔진을 새로 배치한다는 겁니다. 사실 엔진을 새로 배치하는 건 원래 아우디가 그렇게 하기도 했죠. 전륜구동 기반 4륜구동 자동차지만 언제나 엔진은 세로로 배치를 해놨었습니다. 이렇게 엔진을 새로 배치하면서 생기는 장점은, 엔진을 세로로 세워놨으니까 좌우 공간이 많이 비잖아요. 여기에 더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세로 배치 엔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우디는 여기에 아주 독특한 전륜 서스펜션 구조를 집어 넣어놨습니다. 바로 5링크 서스펜션 구조죠. 기본적으로 더블 E10 구조에서 위아래 V10 모양의 암을 2개의 링크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5링크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5링크 서스펜션 구조를 적용하면 뭐가 좋나? 토크 스티어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토크 스티어 현상이라는 건 가로 배치 전륜구동 자동차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 가로 배치 전륜구동 엔진을 넣으면 이 좌우 구동축의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엔진에 급격한 토크가 가해졌을 때 차가 한쪽으로 휘청하는 현상, 그게 토크 스티어가 맞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엔진이 세로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좌우 구동축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크 스티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퍼슨 스트로크 구조 같은 서스펜션을 적용해 놓게 되면 이 접지면의 중심이랑 조향축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스크러블 레디어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우디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5링크 서스펜션 구조를 굳이 이 차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이 5링크 구조를 적용하게 되면 조향축과 타이어 접지면의 중앙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니까 급가속을 했을 때 살짝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토크 스티어 현상을 완전히 잡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가속을 해봤을 때도 진짜 이 전륜구동 기반 자동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가 완전히 흔들림 없이 앞으로 쭉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진 안정성 진짜 좋긴 하다. 거의 가속 페달을 70-80% 이상으로 밟고 급가속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차가 흔들림 없이 직진을 해버립니다. 뭔가 보타를 해주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토크 스티어를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억제하는 이 구조와 설계가 적용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전륜에 5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또 하나의 장점은 이 거동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맥커슨 스트러 서스펜션이라든지 이 WC 봉 구조의 서스펜션이 탑재된 차들을 타면 강한 충격을 한쪽 바퀴로 딱 타고 넘었을 때 핸들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디는 그걸 5링크 서스펜션으로 거의 완벽하게 잡아냈어요. 한쪽 바퀴로 충격을 타고 넘는 상황에서도 이 5링크를 활용해서 이 바퀴를 항상 이 노면에 완벽하게 접지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꽤 깊이 파인 맨홀 뚜껑을 타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바퀴가 위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일 뿐 이 조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아우디의 직진 안정성과 고속 안정성, 이 거동 안정성 자체를 아주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이 직진하는 능력 하나만큼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줍니다. 흔히 이 독일 3사 중에서 아우디만의 캐릭터가 뭐냐라고 하면 아우디는 뭔가 차가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느낌이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엔진을 새로 배치하고 5링크 서스펜션 구조를 전륜에도 적용하고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실제로 아우디는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안정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아우디 A5 40TFSI S라인 모델, 스포티한 트림의 모델이니까 이 디자인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서스펜션도 바뀌어요. 아우디도 이 어드밴스드 트림, 이 기본 트림과 S라인, 스포츠 패키지 트림의 이 서스펜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S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단한 이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일상적인 노면을 달릴 때의 느낌은 확실히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승차감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만들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조율한 서스펜션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차체의 고동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운전자에게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중점에 두고 조율한 서스펜션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승차감에 중점을 둔 서스펜션 세팅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A5에서 S라인 트림 말고 기본적인 어드밴스드 트림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로의 이음매라든지 유철 이런 것들을 넘어갈 때 확실히 조금 단단한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S5나 RS5처럼 아예 별도의 고성능 모델이 아니고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 패키지인 S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에 극적인 차별화를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은 구매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진짜 스포츠카예요. 확실히 요즘 BMW보다도 오히려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단단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코너링을 할 때 확실히 안정감은 느껴집니다. 차를 이렇게 좌우로 급격하게 핸들링을 해봐도 롤이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차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거나 이 차의 자세 자체가 뭔가 허둥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차가 항상 노면에 딱 달라붙어서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아우디 A5는 40TFSI S라인 모델입니다. 40TFSI니까 2리터 4기통 엔진이라는 뜻이에요. 최고 출력은 20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4.67kgm 정도. 지금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204마력이라는 출력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까지 답답해서 못할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네요. 이 7단 S트로닉 변속기, 이 변속기가 그렇게까지 굼뜨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이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제로백은 7.4초니까 2리터 4기통 경직 모델들과 거의 비슷한 출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우리가 전기차,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가속력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제로백 7.4초라고 하면 되게 굼뜨다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딱 평균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2리터 4기통 엔진에는 그 흔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시스템도 적용되지 않는 거,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우디는 이번 PPC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라는 기능도 적용해 놓고 있어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의 출력과 배터리를 키워서 마치 풀 하이브리드처럼 일정 영역에서는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2.0 TDI 모델, 디젤 모델하고 S5 고성능 모델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건 사실 아우디 코리아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우디 본사가 애초에 차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가솔린 모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없이 순수한 가솔린 모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요즘 가솔린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거의 기본인데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은 건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났는데, 첫 번째는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 아이들링 스탑앤고 상황, 엔진이 꺼졌다가 다시 걸리고 엔진이 다시 꺼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엔진의 진동, 떨림이 느껴진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아쉬움입니다. 이렇게 약간 부릉 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요즘은 걸린지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게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데, 아우디 A5 40 TFSI 모델은 아무래도 조금 이 시동 걸리는 소리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지 않아서 두 번째 아쉬움은 연비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아우디 A5 40 TFSI 모델은 공인 연비를 복합 연비 10.8km/L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10.8km/L면 4기통 엔진 치고 그렇게까지 연비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 경쟁 모델들, 예를 들어서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를 거의 12km/L에 가깝게 인증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아우디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경쟁 모델 대비 아쉬운 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리터 4기통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됐으면 연비도 더 좋아지고 그 변속기와 합쳐져서 더 즉각적인 반응도 가능하고, 여름에는 시동을 끄고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도 에어컨 구동이 가능하고 등등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살짝 아쉽게 느껴지네요. 뭔가 아우디가 PPC 플랫폼을 개발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을 세우면서 플랜을 잘못 짰던 것 같습니다. 디젤이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디젤의 점유율이 30% 이상씩 뚝뚝 떡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디젤의 본고장인 유럽에서조차 이 인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가솔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를 좀 적극적으로 넣어주는 방향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디자인에서는 더 이상 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경쟁사인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파격적인 디자인을 해놓고 있진 않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디자인을 해놓으면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존 A5 대비해서 훨씬 더 전륜구동스러운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앞부분을 보면 이 대시 투 엑셀, 그러니까 바퀴 중앙에서부터 A필러까지의 거리가 길쭉하게 조금 더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약간 전륜구동차 느낌이 많이 났다면 이제는 확실히 이 후륜구동 기반의 프리미엄 차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비율에서부터 말이죠. 전면에서는 역시 아우디 하면 뭐니 해도 조명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무려 8종이 지원됩니다. 내 입맛에 따라서 이 LED 조명을 8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LED 프로젝션 라이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비출 수도 있고, 그리고 야간에 스마트 하이빔을 작동시킬 때 훨씬 더 섬세하게 많은 영역을 이렇게 쪼개서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안전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램프가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향지 시등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역시 아우디답게 스르륵 스르륵 켜지는 멋진 램프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아우디의 허니콤 그릴이 적용됐습니다. 이 벌집 모양의 그릴 패턴, 그리고 납작하고 더 넓어진 그릴이 들어가서 이 차의 실루엣을 한층 더 낮고 넓은 이 스포츠카의 실루엣처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자, 보닛도 한번 열어서 엔진룸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엔진 배치 자체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진을 지금 앞쪽으로 많이 당겨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측면에서 보면 휠의 중앙 부분보다 엔진이 훨씬 더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 엔진이라는 이 자동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이 이 차의 바퀴보다 앞쪽으로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이 무게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 회두성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으로 저렇게 변속기가 보이죠. 7단 S트로닉 변속기가 저 안쪽으로 보이는데, 저걸 통해서 후륜에도 힘을 전달하는 이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를 보면 겨울이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에 윈터크래프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245, 35, 20인치 타이어에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시승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안쪽에 보면 WC7 위쪽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링크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자식 도어 레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이드 그립 방식이라서 안쪽에 손을 넣어서 살짝 힘을 주면 문이 전자식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한층 더 매끈한 느낌을 주고 있고, 만약에 12V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물리적으로도 잠금이 해제되는 구조라서 안전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예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테일램프도 진짜 예쁩니다. 지금 LED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아우디 S5 같은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 이 OLED 램프가 적용돼서 뒷차가 내 차랑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기에 비상등을 띄워주고 이런 기능도 가능하게 되는데, 일반 A5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까지 적용이 되진 않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세부적인 그래픽은 8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은 숫자를 홀수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A4 세단이 A5 세단이 됐었는데, 또 그거를 몇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게 해보니까 뭔가 모델별 헤리티지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 라면서 A6는 그냥 A6로 나올 거야 라고 해서 다시 지금 조금 라인업이 또 꼬여버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이 A5는 A4를 계승하는 모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테일게이트 열리는 방식을 보면 리프트백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열리는 타입이 됐습니다. 기존 A4 세단과 달라진 부분이고요. 이렇게 리프트백 형태로 트렁크가 열리는 형태가 되면서 훨씬 더 짐을 넣고 빼기에 수월해졌습니다. 실제로 트렁크 공간을 놓고 보면 VDA 기준으로 445리터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백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공간, 리프트백이 들어갔지만 러기지 스크린도 꼼꼼하게 달려 있어서 이 안쪽에 있는 짐이 밖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도록 했고요.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을 떼게 되면 조금 더 짐을 높이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리어를 4개씩 실어야 될 때, 혹은 골프백을 2개 이상 실어야 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을 떼면 되니까 이런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독일차니까 이런 식으로 이 폴딩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트를 모두 다 폴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시트만 접어서 4대2 폴딩으로 이 가운데에 긴 짐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자, 2열도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타기에는 헤드룸 공간이 살짝 부족하네요. 안쪽 공간을 살짝 파놓기는 했습니다만, 엉덩이를 뒤까지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는 제 머리가 들어가지 않고요.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빼야 착좌가 가능한 이런 뒷좌석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키가 185cm에 상체가 뭐 50% 이상인 이런 비정상적인 체형을 갖고 있다는 걸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평균 신장이라면 아마 무리 없이 2열 공간에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는 이 사륜 구동 시스템이 센터 터널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이 마치 후륜 구동 자동차처럼 높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인승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이 2열 가운데에 다른 승객이 한 명 더 타는 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 터치를 통해서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존 공조 시스템이 탑재되기 때문에 1열과 별도의 온도를 2열에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프리미엄 자동차답게 이런 기능들 꼼꼼하게 갖춰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를 내려야 2열 시트 가운데를 이런 식으로 폴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썬루프는 지금 전자식 필름이 들어간 썬루프가 적용됐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같은 자동차에 적용됐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썬루프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뚝 한 번에 어두워졌다가 버튼 한 번만 꾹 누르면 완전히 밝아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 전기 변색 PLDC 필름이 들어간 유리가 장착이 돼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 폭스바겐 그룹이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에 적용을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원할 때는 햇빛을 쬐지 않을 수도 있는 기능이니까 이런 점들은 아주 좋아 보이네요. 1열도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우디 1열이 많이 첨단화가 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디스플레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1.9인치 계기판, 14.5인치 MMI 디스플레이, 그리고 10.9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디스플레이가 총 3개가 장착이 돼 있고요. 지금 아우디 MMI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 조작감도 좋아지고 훨씬 더 반응성도 더 빨라졌습니다. 무선 카플레이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도 있죠. 지금 조수석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데, 조수석 디스플레이에서 뭐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우디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뭐 멜론이라든지 음악 어플 같은 걸 다운받을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기능을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들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A5는 옵션도 지금 상당히 풍부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차라고 생각하면 통풍 시트 같은 건 없지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통풍 시트도 지금 1열에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넣어줬어요. 이런 점들도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스포티한 S라인 트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카본 패턴도 넣어주고 시트에 S 각인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차가 꽤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형 세단 중에서 고급감을 진짜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랑 견져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끌어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아우디 1열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스피커입니다. 뱅 앤 올ufsen의 3D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왔거든요. 어떤지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죠. 오. 진짜 좋습니다. 스피커가 지금 뱅 앤 올ufsen의 스피커 16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차를 감싸는 스피커가 14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헤드레스트에 스피커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스피커는 사실 2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스피커의 최고 출력이 무려 810W. 이 출력도 그냥 순수한 내연기관 자동차임을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수준일 뿐인 데다가 스피커 하드웨어 각각의 조율도 굉장히 잘 해놔서 아주 음악을 들을 때 이 몰입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남한산성 옛길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가볍게 핸들링 성능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에서 다이내믹으로 가장 스포티한 모드로 두고 핸들링 성능을 가볍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아우디 A5는 전 트림 다 콰트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핸들을 이런 식으로 급커브 구간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핸들링이 약간 둔한 느낌은 있습니다. 핸들링이 코너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 근호 타이어에 윈터크래프트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헤드성이나 핸들링이 그렇게까지 좋은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차가 코너 안쪽으로 획 말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전형적인 이 전륜구동 기반 4륜구동차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디라는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면 이런 세팅이 조금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 콰트로 시스템의 독특한 세로 배치 전륜구동 엔진 기반 4륜구동 자동차의 그 독특한 안정감, 대부분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미끄러지듯이 주행하는 그런 느낌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개발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디나 요즘 폭스바겐 그룹 차들은 대부분 이 밑에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죠. 지금 시속 60km 도로니까 시속 60km로 속도를 딱 맞춰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지금 핸들을 스스로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센터링 어시스트,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빠졌기 때문에 차선을 내가 스스로 조향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은 사실은 솔직하게 너무나 아쉬운 점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앞차와의 차간거리 간격만 조절해주는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됐어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우디 코리아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센터링 어시스트가 빠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추정돼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센터링 어시스트 옵션이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이 차가 스스로 조향을 해서 갓길로 이동해서 차를 정차해주는 그 기능과 센터링 어시스트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 센터링 어시스트가 빠졌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로 거론되고요. 두 번째로 추정되는 이유는 아우디 본사가 이 센터링 어시스트 옵션 자체를 다른 나라에 팔 때 아예 뺐다는 겁니다. 이 차선 센터링 어시스트 기능을 운영하려면 이 별도의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서버를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빠졌다 라고 하는데, 사실 아우디 코리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아우디가 글로벌적으로 모두 다 같은 이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센터링 어시스트가 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우디 A5 전체에서 상품성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의 패키징은 너무 좋거든요. 지금 HUD라든지 전 트림의 통풍 시트가 다 기본 적용된 거라든지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있는 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차의 옵션 구성,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센터링 어시스트가 빠진 거, 이게 너무 치명적이라서 A5의 상품성 전체를 조금 확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우디 코리아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아우디 딜러인데, 아우디 고객분들이 매장에 찾아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 차 진짜 센터링 어시스트 빠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링 어시스트 빠진다고 하면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니 다른 매장에 가셔서 BMW를 계약하신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지금 소비자들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요 센터링 어시스트 옵션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든 올해 안에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우디가 작년에 Q5, A6 이트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그먼트의 차들을 내놓고 있고, 올해도 지금 A6라는 굵직한 모델이 지금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요 어시스트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이 고객들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고객들을 잃다 보면 아우디 코리아가 본사에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의 힘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좀 센터링 어시스트는 들여올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우디 A5에서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원격 시동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 센터링 어시스트와 묶여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든 아우디 신차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좀 아쉽죠. 뭐 원격 시동 뭐 얼마나 쓴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은근히 많이 씁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놔도 무조건 집에서 나갈 때 이 차량 원격 시동을 통해서 이 차량 공조 장치를 틀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아우디 A5는 그런 원격 시동 같은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쉽죠. 이 센터링 어시스트와 원격 시동 기능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 만큼 아우디 코리아가 좀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아우디 A5 시작 가격은 6,182만원부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승해보니까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명확하게 나뉘는 차였어요. 일단 좋은 점은 직진을 할 때나 코너링을 할 때나 거친 노면을 달릴 때나 모두 다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강점이 있는 자동차였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센터링 어시스트가 빠진다는 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작동시켰을 때 내가 스스로 핸들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은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